핵심 탑10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안 나와도 가격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상당히 작다. 정권이 상관없이 갈 거예요. 자산가분들은 똘똘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싹 끝내셨어요. 반프로 들어가시거나 대치 들어가시거나 삼성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이 너무 세게 나온다. 홍보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라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언제든지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지금 서울의 핵심 탑10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을 보면 지금 2월,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고 나서 114%, 139% 월평균 거래량에 100%를 넘어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50%를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5월에 지금 집계가 안 됐지만 4월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2,0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은 탑10 지역은 거래량 안 나와도 가격은 갈 거예요. 원래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론과 현장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위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볼 때 가격을 보면 안 돼요. 거래량을 보셔야지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상당히 작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니까 누가 봐도 좋은 지역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중간한 지역도 애매해요. 외곽 안 돼요. 노도강, 금강구 안 돼요. 그럼 탑10 지역은 어딘가요? 탑10 지역다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강남 3구, 마용성, 영등포, 동작구, 광진구, 일원, 양천구, 일원. 딱 이렇게만 얘기해도 딱 10개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지역들만 지금 앞으로도 거래량이 안 나와도 가격이 갈 가능성이 높죠.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상관없이 갈 거예요. 특히나 강남 3구나 이런 핵심, 완전 초핵심 지역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재지정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싹 끝내셨어요. 자산가분들은.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재지정된 그 날과 그 사이에 있잖아요. 재지정이 19일 날 발표됐고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상간에도 제가 현장에 갔었고 그 재지정이 된 이후 24일 이후에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래한 사람들, 그때 거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 돌았는데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세금적인 부담이 있어서 파실 분들은 다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나서 여러 채 있는 걸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이제 반프로 들어가시거나 이제 대치 들어가시거나 삼성 요번에 청담레일 또 50억 찍었다고 나오더라고요. 25억에 분양돼서.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똘똘한 채로 또 싹 바꿔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의 위너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자산가분들이다라고 저는 딱 대놓고 얘기를 드려요. 너무 깔끔하게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셨어요. 이후에 정권 바뀌면 이제 세금이 올라도 시세 차익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불로 다 이제 바꾸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이외에 어중간한 지역들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세금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서울은 동쪽이 훨씬 개발이 많이 되고요. 몰려 있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덜 되고 이제 수요에 관심을 좀 덜 받아요. 그나마 이제 9호선 연장이 되고 뭐 김포도 좀 관심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쪽에도 많이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영향을 미쳤던 23년도 이후에 가격 상승이 있었던 지역들과 단지들을 보면 거의 다 동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은 이제 양천구는 따로 봐야 돼요. 거기는 동쪽이라고 보면 안 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메카. 그리고 송파랑 양천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송파가 이만큼 오르면 양천구도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양천구는 서쪽에 있는데 양천구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면 조금 그건 달리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그래도 가격은 전 강보합으로 갈 거라고 봐요. 서울. 가격은 강보합. 네, 가격은 강보합으로 갈 건데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서 네. 세금이 너무 세게 나온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경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취업자 수도 23년도에는 33만이 취업자 수였거든요. 네. 올해는 10만 보고 있어요. 아, 작년에는 17만이었어요. 거의 23년도에서 24년도 취업자 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값도 뭐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산 시장으로 다시 변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 100%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산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인구 감소 이슈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지역도 인구가 0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자산가가 막 몰락한다. 네. 우리나라의 부자가 좀 1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전에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사태 때도 그렇고 오히려 부자의 수는 증가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자산가의 수는 증가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금액 자체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둘까 하면 지금 또 불안하니까 비트코인도 좀 요새 좀 불안하고 주식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 예금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넣기도 애매해. 지금 미국도 조금 관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을 찾아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포가 34평에 72억을 찍어주고 뭐 앞으로 뭐 100억을 가네 어쩌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네.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가다 보니까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집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웬만한 구역들은 가격이 갈 수밖에 없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어중간한 가격에 있는 지역들도 집값이 가겠지만 제가 왜 어중간하다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전에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국토보유세 이 얘기 싹 안 하고 안 한다라고 이 얘기를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민주당의 후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이 관련해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과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듯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토보유세를 한 이유는 이제 뭔가 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세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세수 부족한데 이걸 확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이걸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재정 적자가 또 일어날 텐데 또 쓸 때는 되게 많아. 네. 그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전에 이미 종부세라던가 이런 뭐 걸로 돈을 막 30조씩 50조씩 땡겼던 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 손쉬운 방법을 알고 있는데 과연 안 쓸 거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이 국토보유세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임대 기간을 늘리는 제목을 바꿔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처럼 국토보유세라는 이것도 이 세금을 따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반발이 심하고 이제 공산주의 막 이런 느낌이 나고 공개념, 토지 공개념 뭐 이러면서 이게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 아니면 기존 세금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발할 새도 없이 그냥 바꿔서 알아서 이제 세칙을 바꾸고 이제 매년 세제 개편안을 하잖아요. 네. 그때 녹여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무야무야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애매한 지역은 뭐가 문제냐면 세금이 늘어났어요. 내 집 마련을 했어. 네. 근데 내 집 마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보유세 개념이 기본적인 세금에 녹여 들어갔을 경우 네. 시세 차익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세금을 내면서 어느 순간 집값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애매한 지역은 좀 힘들다. 힘들다. 왜냐면 세금이 늘어나면 본인이 대출이자 내는 것만큼 그냥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제 세금을 월세 내듯이 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의견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전세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전세가도 너무 상승하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안 없이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내 집 마련을 해서 애매한 지역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실은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찾고 그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집 가까운 그냥 자기 아는 동네 안에서 네. 그냥 직장 가까운데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걸 내 집 마련 하셨다라고 하면 이후에 시세 차익이 1도 없다 그러면 세금으로 이제 오히려 집값이 깎여나가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번에 GTX 때문에 파주 운정신도시가 네. 되게 좋을 것 같았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파주 운정신도시 완전 안 좋거든요. 네. GTX 개통하면 거기는 이미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멀었기 때문에 이제 20-30분이면 서울역에서 20-30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중구 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업무직으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GTX 하나만으로 그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먼 거에 대한 거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으면 엄청 가격이 날아갔을 거예요. 네. 이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네. 서울만 빨갛고요. 맞아요. 나머지 지역은 시퍼렇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오른다는 걸 다들 그러세요. 근데 뉴스에는 다 오른다는 오르는 단지만 자극적인 것만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는 막 23년도부터 막 집값이 막 3억씩 뛰네 2억씩 뛰네 막 이래도 우리 집은 집 내놨는데 6개월째 집을 보러 아무도 안 온다. 1년째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갈 애들만 갈 지역과 갈 단지만 가니까 그거를 정말 유심히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강남 3구랑 마용성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가가 정고점을 거의 넘어섰어요. 네. 그때 평균가가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건 이제 웬만한 지역에 구축에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이 있잖아요. 강남 안에서도 외곽이 있고 네. 마포 안에서도 외곽이 있는데 그 외곽 지역에 정말 오래된 구축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23년부터는 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지역은 보시라고 했었는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제가 잠산대청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파의 리센치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번에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했던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송파 잠실의 리센치인데 리센치 이제 34평 8사 기준으로 23년도 초에 네. 22년 말에 18억까지 찍어줬었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빠져서 18억대 2분 거래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억대로 올라서 23년도에 24억까지, 24년도에 26억까지, 그리고 25년도에 28억까지 갔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32억 9천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돼서 30억대 이상으로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18억인데 지금 30억대가 됐어요. 거의 뭐 1.5배 이상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핵심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입지 좋은 준신축급들도 이상되고 입지 좋은 신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그럼 빠질 것 같냐? 네.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30% 막 40% 폭락 막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국제적으로 정말 코로나 같은 그리고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뭐 진짜 금융위기가 크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보고 강보합으로 쭉 가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에서도 외곽에 안 오른 단지들이 있지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데가는 이제 시세 차익이 어려운 데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선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차라리 서울 생활권이면서 네.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서 괜찮은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 덕은지구를 하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덕은지구예요. 네. 여기 마포의 상암이거든요. 바로 옆인데요? 네, 마포 옆에 상암 옆에 바로 이제 덕은지구 여기 고양시예요. 네. 옛날에는 고양시 하면 일산신도시였는데 요새는 맞아요. 고양시 하면 일산신도시 안 나와요. 그냥 덕은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신축이에요. 덕은지구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신축이고 여기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요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뭐가 좋냐면 아파트 주변이 다
오래된 아파트고 인프라도 다 오래됐는데 거기 아파트 하나만 새 거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 정말 이거는 100% 완판 100% 성공 이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따라 틀린데 네. 지금 이것도 조금 힘을 덜 받고 있어요. 오히려 택지로 딱 지구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새로 쫙 들어오고 단지 밀집도가 신축이 쫙 들어오고 그 주변에 인프라까지 다 새 거가 쫙 깔리는 지역들이 수익률이라던가 상승률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23, 24년, 25년 이 3년 동안의 트렌드 움직임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더군 지구가 여기서 보시면 디에트르 항만 있잖아요. 네. 여기가 6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2년 하반기에. 네. 지금 11억이에요. 거의 2배가 올랐네요? 네네. 이런 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 지역이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주변에 다 신축으로 쌓여지면서 인프라까지 쫙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2배가 됐어요. 경기도권 내에서 중부권이라고 하면 구리시, 네. 하남시 맞아요.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남시랑 구리시는 서울생활권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사실은 경기도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서울생활권 지역으로 봐서 가격의 흐름이나 수요층 자체 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다 서울생활권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송파부터 시작해서 강동을 거쳐서 하남까지 쭉 이어져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송파가 뜨겁다. 강동 뜨겁다. 그럼 미사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막 엄청 뜨거웠지만 네. 에너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하남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남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감이 있어요. 물론 회복되긴 했어요.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됐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남은 올랐던데요. 미사 올랐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강동 오른 거에 비해서는 고덕 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전에 23년도에는 20억대, 네. 15억 이상만 막 활활 타올랐었고 24년도에는 15억 이상, 10억대 이런 지역들, 단지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10억 전후, 5억 이상 단지들이 지금 좀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낫겠죠. 어느 시기에 따라서 이 호재가 발표가 되고 네. 이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런 호재 자체가 전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거 지금 정치가 좀 뭐 비상계엄 터지고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SOC 관련한 내선이 원래 3월 달 전까지는 다 각 부처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다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끌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지금 영끌 호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 세종시에 계신 분들 세종시 안 좋습니까? 조심하시라.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신축이 몰려있는 아성이나 네. 새로움 이쪽에 메인 지역만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올랐지 나머지 지역은 조용해요. 네. 왜냐면 이전 대선 때 너무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 학습 효과라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니.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법 고치고 내려가고 네. 짓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되신 대통령이 세종시에다가 만들고 그럼 다음 대통령분이 거길 들어간다? 네. 그럼 다음 대통령분이 또 그걸 원하냐 원하지 않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경기도청도 경기도권 내에서 경기도 거기 팔달구에서 광교로 옮기는 것만 해도 15년이 걸렸거든요. 얘기 나오고 이제 막 사부작 하는데도 안 움직였다가 광교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거든요. 네. 거기는 행정도시로 만든다 해서 광교신도시 엄청 비싸게 분양했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경기도청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세종으로 옮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파주운정 신도시 분들은 GTX
서울역 뚫리니까 막 오르겠지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주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어. GTX를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졌으니까. 그건 반대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지금 부동산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게 효과를 못 발휘한다고 하셨는데 네, 나중에 상승장 오면 뒤늦게 그게 몰아서 가치가 뒤늦게 반영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탄도 GTX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막 급격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미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되어 있고 그나마 하남 미사신도시가 그나마 서울생활권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장 가치를 따진다면 차라리 하남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아. 현재까지 부동산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거래량은 어떠한가요? 환율이 진정세를 잠시 보였죠.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을 게 100점 맞던 학생이 20점이 됐어요. 30점으로 올라왔어요. 성적이 올라간 거 맞죠? 맞지만 원래 성적이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환율이 우리가 1150원, 2년 전만 해도 1150원 받습니다. 안정권을. 지금 14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위기가 왔다 그랬다가 1400만 원대 후반이에요. 나아진 게 없어요, 별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뭐 국채 나오기 시작하면 환율이 1200원 후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장담 못 하죠. 그건 너무 기대면 안 되고 금리 인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올리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안 좋아진 수준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가격이 1억이라고 할 때 부담이 뭐 한 20이란 부담이 있었으면 갑자기 한 5로 주니까 여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영끌해가지고 쫙 갔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몇이에요? 2.75에서 내린다 해도 2.5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내려서 뭐 2.5까지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DSR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는 갈 것 같아요. 큰일이 없는 한. 이거 안 가면 좀 제가 집값 오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간다라고 다 알고 있고 가면 2.5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4%예요, 여러분.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갭투기 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분은 차지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를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가 한번 풀고 나서 반짝이던 게 갑자기 그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했다고 왜 전국이 흔들리죠?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리딩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럴까? 또 최근에 어떤 계엄 사태 이후에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나 어떤 트리거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진보 정권에서는 역대 상승해왔다. 이 논리가 약간 뭐랄까 정치,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그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보수 정권은 또 어땠어요? 그럼 다 내렸나요? 아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금리가 낮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집값도 낮을 때 오르기가 더 좋겠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져도. 자, 1억에 2%였어요. 근데 2억에 4%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억에 2%로 가잖아요. 그럼 1억일 때 2%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짜리가 2억이 됐는데 이게 4% 갔다 2% 내려오면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 2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봤자 주택가격이 예전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감 효과가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2030, 40들이 임장활동 많이 다니는데 전 막차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뭘 다니기만 합니까? 빨리빨리 사면 되지 오를 건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서울 거래량이 3월 달에 9천 건 찍었어요. 월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데 2, 3천 대에서 기다가 오랜만에 2월에 4천 건 올라오고 5천 건 그리고 3월에 토지거래 붐으로 인해서 9천 건까지 갔어요. 가고 나서 그러면 암만 못해도 가던 배가 바람이 멈춰도 가던 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 5천으로 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5월이거든요. 4월이 이제 반토막 날 것 같고
5월 지금 20 며칠째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한 달까지 거래량 합해야 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면 그러니까 2달 동안 신고를 하니까 8주잖아요. 8주 중에 3주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 45% 이상 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곱하기 한 1.5에서 2배가 그 다음 달에 거래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9,000건 나올 때 그때 3,500건인가 했어요. 이 즈음에. 그럼 지금도 3,500 가야 되잖아요. 서울 거래량이 지금 저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요. 212건입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잘해야 1,000에서 2,000건으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5월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책 자금도 풀렸다는데 왜 안 사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금리가 조금 낮아졌어도 극복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7월이 되면은 지금 더 금리가 올라가서 계산되니까 살려면 지금 사겠죠. 그래서 5월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5월에 이미 모든 거품이 약간 이상현상을 보이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많이 조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정책 금리가 조금 작동을 해가지고 요즘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년부터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천 같은 데는 반값 수준이고 이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말씀드린 정책 금리를 활용한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거래가 좀 받쳐주고 있어요. 지방이나 광역시는. 그래서 약간 온기가 시작됐고 서울 수도권은 반대로 이제 냉기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 라는 지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이 변경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관망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상승한다 그 논리잖아요.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저 축구 시합도 뭐 매번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정부가 출범인데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보 정권이 그동안 됐을 때를 한번 더듬어 볼게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예요. 김대중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IMF가 터지고 나서예요. 그러니 완전히 바닥 쳤다가 그러면 올라갈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필 거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보수가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정부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줄기를 타고 전 세계가 이 IMF를 끝나고 나서 좀 골드노믹스 시절에 이때가 2001년부터 한 8년 전까지 그 정도 8년 동안 다 전 세계가 호황일 때예요. 호황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규제 정책을 썼죠. 써가지고 억지로 좀 낮추려고 했지만 2008년에 터졌잖아요. 8년에 터졌는데 그 뒤에 MB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진보 정권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때도 금리가 어떤가 볼까요? 이때도 금리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0.5고 박근혜 정부 때는 1.25에서 5였어요. 기준금리가. 지금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 그 환경이 그 와중에 집값의 수준이 문재인 때는 좀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집값의 수준이 낮았고 노무현 때 이제 진보 정권을 보면 그때는 PIR 수준이가 한 8에서 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럴 때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성장률도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틀린 환경이 있죠. 첫 번째 금리 수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의 수준도 훨씬 높고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DSR 또 쓴다 그러고 그럼 뭔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환경이. 거기다 경제 성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약간 변곡점으로 하향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모든 요건 중에서 좋은 요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거기에 맞춘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면 근거가 약간 없는 건 이제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 2010년, 11년 이때도 한 130만 채밖에 안 됐어요. 130만 후반, 초반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지어서 170만 채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비중으로 따지면 130만에서 40만이 늘으니까 30% 늘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정상적인 시장이면 거래량도 30%가 늘어야 되죠. 그때보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40%가 마이너스예요. 똑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중에서 인구 감소부터 해서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예요. 특히 내수가 힘들고 상가 요새 좀 막 비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시기라서 단순하게 진보 정권이 잡아서 그렇게 됐다.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오류의 판단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집값이 싸면 사라 그러겠죠. 제가 적정하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 누가 살까요? 투자하시는 분들만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비싸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주택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21대 조기 대선 부동산 공약에서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 핵심으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오르곤 있지만 서울 같은데. 그러면 PF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잘못되게 뭐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PF가 이제 터지잖아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살살 조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됐어요? 아, 일단 시장을 크게 안 건드린다.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 공급 확대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는 요번에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출을 늘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대출을 늘리면 또 내수가 줄잖아요.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면. 지금 내수가 문제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서 위기죠.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밖에 할 게 없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나마 그것이 하향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시장의 PF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 상황도 안 좋으니까 상황이 진짜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공급 확대에 좀 방점을 찍고 이것도 좀 말로만 안 하고 좀 실행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양당 후보가 다 270만 원 떠들었잖아요. 정말 그때 나오자마자 제가 이 거짓말 그냥 이 거짓말이 산타클로스다 이거 좀 믿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함부로 얘기 안 해야겠다는 정치인들의 어떤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건드리잖아요. 시장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그러면 하향 안정화가 갈 수 있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양당 후보가 아는 거죠. 이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선이 있으면은 여러 협회나 이런 데서 언론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 조사한 거 얘기 몇 개 말씀드리면 건설 CEO분들 새 정부 정책 1순위 말했더니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대출 아시죠?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되면 우리 대출도 못 받아. 미리 대출 땡겨야 돼. 그래서 대출을 받고 계세요. 막 이자 내가면서 대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허무하지만 갑자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없었던 걸로 되거나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제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물론 이제 건설업체가 그런 의견 내는 게 뭐 알바야. 니들이 좀 그만큼 너무 무리하게 했잖아. 너희들 돈 벌 만큼 번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 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나에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주택을 사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믹싱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기사까지 왜 나왔을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도 또 이제 전문가 20명을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금융이랑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개선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제 세금 좀 풀고 대출 좀 풀어달라 이거죠. 이 양도세는 제발
거래 완화를 위해서 풀어달라.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또 저는 그거라고 봐요. 취득세 풀어야죠. 취득세 중과.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제 거래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바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결국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매수 심리랑 직결되잖아요. 부동산 세금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는 해오시고 계세요.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현상 유지가 아니었죠. 강화였죠. 그렇죠. 규제 강화. 규제 강화. 말 그대로 야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돼. 규제로 때려잡아야 돼. 이게 좀 강했었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영향이 엄청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도 느낀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뭐 싱크탱크 분들도 연락이나 뭐 말을 줬겠죠. 조언을.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결국 그러면 낼 건 내게끔 하면서 현상을 그냥 유지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기가 많거나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붐이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중과세를 유지를 하고 너무 없는 지역은 말 그대로 좀 혜택을 주는 형태를 좀 유지를 하자라는 이제 아예 스탠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된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나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경기 안 좋으니까 확 풀어줘야 된다라는 스탠스긴 한데 이걸 확 풀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알 수는 없죠. 결국 상황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좀 이제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좁혀진 느낌이죠.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걸 규제 강화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 극단으로 가버리는. 더 세게 가야 된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나마 이쪽으로 와서 그나마 좀 입장은 좀 좁혀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이 살 때 처음에 결혼했다 그러면 좀 작은지 네. 5구제곱미터까지는 뭐 취득세 감면해 줄게.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큰 집으로 가잖아요.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줘서 네. 뭐 갈아타기 좀 용이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자녀들 출가하고 다시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이제 매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폭넓게 해서 이사하는데 세금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기본 전제는 한 1주택자에 해당해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세금을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최대한 내지 않게 하자라는 게 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 때려잡기만 몰두하면은 부동산 가격 전국적으로 들썩이는데 그러기에 돼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약간 실패된 것 같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하겠다. 라고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대선이 펼쳐지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에요. 예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기가 이제 대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대선이 안 되더라도 분명 그 다음이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6월 3일 날 대선 끝나면 6월 4일에 바로 대통령 취임이에요.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다음 바로 행정업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특히나 세금 정책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때는 공약성으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 지켜지는가라는 거 꼭 첫 번째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월 19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토어제로 강남 3구랑 용산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 2년 안 하면 주택을 아예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풍선효과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웅달책방 나와서 찍었던 게 3월 말에 그러니까 대책 나오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국토부에서 조사하겠다. 네. 이런 불법 거래들 조사하겠다. 때려잡고 있겠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법 거래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5월 19일에 이제 바로 우려했던 데이터가 좀씩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풍선 효과거든요. 네. 야, 강남 상구랑 용산 못 사면 옆에 거 사자. 마포 성수 가야지. 그렇죠. 마포 성수 가거나 강동 가거나 맞아요. 광진 가거나 결국 이제 한강 라인으로 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강북 효과는 확실히 풍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5월 19일 날 나왔어요. 토어제에 따라서 강남 용산은 아파트 거래가 97.7%가 감소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거래가 안 되네. 네, 못 사는 거죠. 이 거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물론 실거래가일 수도 있는데
경매 거래 정도가 그나마 껴있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이걸 살려면 현금으로 다 넣고 자기가 실거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역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매수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 뭐 경기, 광명, 성남, 동대문, 구로구는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몰라요. 왜냐면 보도자료도 슥 나오고 끝났어요. 5월 23일 불과 이거 촬영할 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죠. 네,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거 16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점검 TF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참석자들은 강남 3구나 용산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풍선 효과 발생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언제든지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거 편집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을 갑자기 6월 1일 전에 묶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6월 1일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쵸. 그날 주택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3주택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5월 예를 들어서 28, 29일에 묶어버려요. 네. 나는 이틀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갖고 있는 3주택자가 돼가지고 종부세 중과세를 내야 돼요. 그쵸. 그건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건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6월 1일자에는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은 6월 3일이란 말이에요. 네. 하루 남아있어요. 하루 6월 2일. 설마 그날 묻겠냐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자가 지금 정부 기관들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기관과 과연 의견이 일치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관장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전 정부의 기관장으로 이제 재임 중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나타나면은 약간 전부 다 이 정책적인 변화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토호제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추가로 설정 안 하겠다는 얘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늦어서 빨리 해야지. 지금 늦었어. 풍선 나오기 전에 풍선 찔러야지. 라고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초가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건 좀 이제 많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이거 6월 4일부터 이거 지켜봐야 된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우선 이거 얘기는 했지만 이거 쉽사리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오기 전에는 결정 내리지 못할 것 같기는. 근데 언제든지 이게 다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꼭 지켜봐라. 그럼 이게 묶이면은 또 사실은 주택 가지신 분들에게는 중과세가 시작되는 바라서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